현대모비스 2024년 매출을 잠정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분기 매출은 8.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2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하락을 했고 PBR은 0.81 상태로 저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증가액이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에 관한 뉴스로 제조업 핵심은 생산 노하우, 10년 뒤 현대차는 어떻게 차를 만들까라는 제목으로 우수연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1월 11일 오후 3시 1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오버 더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세 번째 연재 기사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생산 방식의 진화, 컨베이어 벨트부터 셀 단위 생산까지 일본 플러스 유럽 장점만 뽑은 현대식 생산 방식, 물음표로 제가 좀 해봤고요. 다양한 차종 차급 생산의 유연성이 강점이다. 현대차 그룹이 제조업에 꽂힌 자동차 산업은 기술 발전과 수출 고용의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거 현대차가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우였다면 이제는 산업을 이끄는 선두주자, 퍼스트 무버로 부상했다. 모든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생산 노하우에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대량 생산 과정에서 불량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 나가고요. 그동안에 포드 생산 방식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는 유리했었는데 이게 세상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도 일어나면서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보완해서 등장한 것이 토요타의 생산 방식 TPS라고 명명이 되고 있죠. 1950년대 토요타는 그때는 크게 자동차 메이커로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토요타 생산 방식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빈자의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도 왕창 가져갈 수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를 줄이기 위한 적기 공급, just in time이라는 게 지드라는 게 유행했고 지독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간반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이 간반을 또 기자가 좀 빠뜨린 거는 조금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린 생산 방식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1980년대에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으로 TPS라고 부르기에는 껄쩍지근하니까 자기네들이 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대로 도입을 해서 미국에 적용을 했습니다. 연대별 자동차 생산 방식의 트렌드 변화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요. 우리 최근의 생산 방식은 이제 셀 단위 생산 방식하고 또 하나는 부품이 적게 들어가는 거로 초대형 캐스팅 공법.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부 거를 그냥 통째로 찍어낸다. 어떤 이 철판 조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캐스팅으로 찍어낸다는 방식이죠. 그래서 조립하는 사람의 수도 줄이고 또 조립 시간도 줄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이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HPS라고 TPS를 HPS라고 해서 현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붙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의 정보화 관리 시스템으로 보완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작업자의 숙련도에만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중간 엔지니어를 활용한 자동화, IT 투자를 통한 정보화 이런 것으로 해서 작업자의 의존도를 많이 줄였다. 그리고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여기가 HMGI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셀 생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기존 컨베이어 벨트 대신에 타원형의 셀 단위로 차량을 생산한다. 도요타도 셀 단위 그 생산 방식은 도요타부터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대차가 제공한 방식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조립 생산 방식이 아니고 셀이라는 어떤 세포 단위로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데이터만으로 자동 운영되는 데이터 기반 공장 DDF, 데이터 드라이븐 팩토리 만드는 게 목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현대차나 기아도 강속 노조고 노동 이종 노조라고 그러죠. 한국의 강속 노조는 당대에는 임금 상승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후대에게 일자리를 없애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요타도 그 자동화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루풋 회계 분석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소품종 대량 신세 시대였다, 과거는. 근데 이제는 다품종 수요 대응 맞춤 생산 시대가 됐다. 이거에 맞는 생산 방식은 그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원가 회계를 이제는 좀 그만두고 스루풋 관점의 그 손익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로 제가 계속 그런 콘텐츠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생산이라는 것도 생산이 경쟁적이라고 그랬는데 원재료의 취득부터 최종 소비자의 손에까지 가는 거를 전체 물류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전체 물류 관리가 사실상 경쟁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3의 이익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원가 회계 3분기 손익은 매출이 현대모비스입니다. 27조 원인데 8.1% 감소했어요. 재고자산은 5.9%가 반대로 증가했고 매출원가는 11.1% 감소해서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증가를 했고 판매관리비가 증가했습니다만은 그 결과 영업이익은 1조 1,14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도 1.1%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를 낮출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그 답은 우선은 스루풋 회계는 손익계산서에서 답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매출 재료비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9조 3,911억 원으로 13.8%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5.7%나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율은 4.8%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운영경비는 8.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7로서 0.02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대로서 27%가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2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A, 그 답이 매출원가가 왜 내려갔느냐? answer, 답은 매출이 감소함에도 영업이익 증가 원인의 핵심은 원재료 가격 하락일 것이다. 상품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무엇이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을까라고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3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는 실질 이익보다도 더 이익이 나는 거로 산출이 됩니다. 스루프 회계는 가공비를 제거한 이익이 되겠습니다. 재고를 줄여라의 명제가 옳기는 하지만 더 옳은 메시지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을 상승시켜라가 제대로 된 경영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재고 회전율이 총합적인 물류 관리의 결과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에 관한 얘기고 원가 회계에서 가공비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거의 그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이 말씀드린 대로 그 매출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돼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현대모비스는 표현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737억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했으면은 여기에 상품도 들어갑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9조 3,783억 원으로서 13.8%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6조 5,31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조 4,863억 원을 뺀 4조 456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총 제조비용의 17%로서 2.6%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2.6%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해 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의 증감과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비교하면 일치를 합니다. 밀당계가 일치를 하면은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하고 PQ 총 생산 재료비도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전년도 3분기에는 일치를 합니다만은 올해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591억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226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1,36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외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좀 불투명합니다. 매우 큰 금액이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4,904억 원이 집행이 돼서 23.6% 증가했고 직원 수는 331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연말까지 1억 6,33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년보다 20.2%나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비와 관리비가 12.8% 증가했고 지급수수료 12.7%가 증가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익을 낸 것은 운영경비들은 증가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난 것은 원재료 매입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 이것이 핵심 원인으로 보입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스루프율은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총자산 회전율이 0.75면은 3분기에 0.75니까 연말에는 1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총자산 회전율 1회전은 돼야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전년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3년보다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안 좋을 것 같다. 2023년보다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생산경영 노하우나 납기 달성률 등은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가 유독 강조하는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회전율이 하락했음에도 영업이익 증가 원인은 납품협력업체의 납품단가가 인하되어 납품되었다는 이야기밖에는 풀어줄 말이 없습니다. 더 높은 글로벌 경쟁의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을 하려면 우리는 투명한 기업이라고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증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기초 원재료를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항상 기초 원재료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습니다. 1.3% 하락했어요. 그런데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야 된다고 모순이 일어나죠. 이런 모순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이런 기초 원자재 가격으로 가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이것도 단순 평균으로 18.2%가 인상이 됐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지구지화자원까지 환원한다는 얘기다. 직전 납품 단가를 숨기려는 의도이냐? 계속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만은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한다면 현대차만이 아니고 우리는 인과관계 분석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아예 우주 원자 가격을 추적을 해서 환원해서 공시하지 그러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전 납품하는 회사의 납품 단가 추이가 원재료 가격, 구입 가격이죠. 이런 그 초등학교 상식도 상식으로도 이해되는 것을 그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초 원자재 가격으로 제시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소비자를 기만한다라고 좀 제가 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비판해 주는 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소비자들을 뭘로 졸로 보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좀 우리는 어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사업보고서 공시 주석 내용이 나름대로는 좀 자세하긴 합니다만은 빨가벗을 바에야 더 아예 그냥 더 빨가벗어라 제 얘기는. 그래야 그게 국민한테 소비자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견표로 만들었는데 1, 2차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론을 했고 반증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모순이 되죠. 그리고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다는 게 1, 2차 추론이 오히려 그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한 게 오히려 상식일 거다. 그러니까 뭔가 매출원가 계산에 아까 그 현금 흐름이 1,몇백억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아마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원재료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1.3%. 그러면은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거꾸로 18.2%나 크게 현대차나 기아에 납품하는 단가는 올리고 자기네들 매입 단가는 낮추고 그러니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게 장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3년도 실적 대비 진도율이 69.3%뿐이 안 나갔습니다. 오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라는 단순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나마 그것도 문자를 써서 확률론적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1 더하기 25% 3분기, 4, 4분기만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33조 7,800억 정도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요건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거고요. 매출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목표가 33조 7,500억이라면은 1조 3,462억 원이 남게 돼 있는데 더 이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목표를 좀 낮게 잡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할 거냐. 재고 회전율로 저는 상징을 한다고 그랬죠. 연말까지 23.8회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거의 24회전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한 1년이 12달이니까 보름에 한 번씩 재고가 돈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형 제조업체에서 회전율이 24회전 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경쟁력입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도 더 뛰어보자. 25회전 해보자. 1회전 더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은 35조 5,576억 원을 달성해서 운영경비도 좀 들겠죠. 더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은 1조 7,749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런 예측도 트렌드가 나오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고요. 판매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결국은 재고 회전율이라는 얘기죠.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으로 1조 7,308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돈 대는 2조 원대고 최종 1조 1,467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8,919억 원인데 가장 크게 투자된 데를 보면 중소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8,52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주가는 25만 7,500원으로서 연초보다 2만 50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0.81 상태인데 1 이상이 돼야 될 것입니다. 5% 이상 주주는 기아가 17.66%, 정몽구씨가 7.29%, 현대제철이 5.92%, 연금공단이 8.35%, 외국인이 41.39%나 가지고 있는데 메릴린치하고 UBS가 스위스 투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내용 제약에만 제약이론 경력은 제약이론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